국내에서는 뭐 코스닥, 특히 뭐 2차 전지 소재주 위주로 뭐 너무 차별화가 심하잖아요. 네. 제가 미국 시장을 종목별로는 잘 안 봐서 잘 모르는데 혹시 미국 시장은 최근 상황이 어떻습니까? 미국도 막 이렇게 섹터별로 차별화가 좀 심한가요? 심하죠.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네. 뭐 워낙 요즘에 보면 유튜브에서 공포 심리 자극하잖아요. 네. 뭐 앞으로 한 5개월 안에 경기 침체 세게 온다. 뭐 건들라기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금리 엄청나게 더 떨어져야 된다. 미연준이 실수하고 있다. 금리 내려야 된다. 뭐 등등등등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지난 주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한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보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사실 금리가 상당히 낮은 시대였잖아요. 지난 10몇 년 동안에.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빠르게 올렸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유동성을 풀었었는데 우리가 항상 좀 왜 이게 인플레이션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나 하고 생각했었을 때 옛날에 그 마니 벨로시티가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네, 통화유통 속도. 예, 통화유통 속도가 네.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사실 떨어지고 있었으니까 돈을 풀어도 잘 안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번에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확연하게 그게 바뀔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다시 올라가는 추세로.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속도가 좀 가파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게 잘못된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느낀 거는 네. 잘한 것 같다. 왜요? 이번에 올린 게? 네. 추가로? 네. 5%까지?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지금 그 통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요. 네, 지금요. 네. 네. 그리고 경제 활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은행이 지금 바짝 정신을 차린 것 같은 느낌이 전 들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돈 들어오면은 국채 샀는데 네. 이제 그러지 않아. 네. 네, 완전히 그 매니지먼트 스타일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은행 네. 자체에.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그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재미난 얘기네요. 네, 저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냐면은 생각보다 상당히 경기 위축이 안 올 거다. 네, 그래서 금리를 이렇게까지 좀 올려놔야지. 네. 네, 기본적으로 지금 경제 활동을 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되는 걸 좀 누를 수 있는 환경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비유는 오늘은 좀 많이 다른 분들과 좀 틀리기 때문에 네. 감안을 좀 해주시고 물론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과 많이 틀릴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 주시겠고요. 예, 오늘 조금 또 흥미로운 주제를 지금 던져주시는데 네. 일단 통화유통 속도가 다시 빨라지면서 뭔가 경기가 생각보다 더 부스팅 되는 환경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화두로 던져주신 것 같은데 네. 데이터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우선 해드릴게요. 네. 자, 우선은 우리가 장단금리 차가 역전이 되는 게 상당히 그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가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들 이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왜 장단금리 차 역전이 안 좋은 얘기냐. 그죠? 예금이 코스트가 높고 대출이 일드가 낮으니 수익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대출 안 해준다.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에 넘어간다. 뭐 이런 케이스였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은행 파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예금이 빠져나가는 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예. 은행이 파산이 빵 일어났어요. 예금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예금이 빠져나가고 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그 3월 9일부터 15일 2주에는 984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전주에도 뭐 거의 상당히 많은 거의 500억 달러 이상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예금이 주니까 대출도 줄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전전주에 나왔던 데이터를 보시면은 대출이 70억 달러 정도 늘었어요. 네. 예,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거나 시스템적인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대출 숫자가 지난주에 나온 데이터 보시면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이게 지금 은행 파산이 일어나는 와중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혹시 예. 그 논리는 잘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또 논리적으로 정합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즉 채권을 은행이 잘못 투자했기 때문에 채권을 들고 있다 망하는 사태가 벌어지니 채권에 대한 기피 현상이 벌어졌고, 오히려 차라리 대출처를 찾아서 대출을 해주어서 시중에 그 현금 공급이 느니까 통화의 유통 속도가 빨라진다. 그 논의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하나 점검 한번 해봐야 될 게, 최근에 있었던 대형은행이 소형 중소형은행한테 대출해 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포함돼서 그렇게 좀 더 많이 높게 나타난 거 아닐까요? 대출을 계산할 때는 그 금융회사에서 대출은 그 포함이 안 되죠. 네, 예, 그렇게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지금 은행 대출 추이가 보시면 634억 달러가 증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 대출뿐만이 아니라 전체 총 여신 증가율로 보시면은 734억 달러가 급증을 했어요. 그게 지금 이 총 여신 안에서 은행권의 대출이 포함이 될까?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봐야 될 것 같고요. 디테일하게.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숫자들을 보고 있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던 부분은 여신이 급격하게 갑자기 예금이 주니까 대출이 원활하게 안 일어나고 그러면서 경제가 스탑을 하고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 이 논리였거든요. 저희도. 네. 근데 지금 은행권 자체에서는 그래서 자꾸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네. 근데 지금 사실 터졌던 문제는 그 굉장히 숫자적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평가손이 일어난 거잖아요. 채권. 네, 그렇죠. 그것을 실질적으로 시장에 던지다 보니까 그렇죠. 높은 금리에 손실이 일어났고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슈가 터졌잖아요. 근데 이제 대출 쪽을 보면은 실제로 자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만한 벤처 캐피탈 관련된 대출. 네. 이 부분에 구멍이 나는 거는 자기네들이 다 분석을 해봤는데 별로 크지 않은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쪽은 원활하게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에 그 상업용 부동산 가지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나오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한참 들여다봤어요. 네. 지금 총 대출 규모가 얼마냐면은 그 2.9 trillion 달러스니까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은 GDP의 약 한 11% 정도 됩니다. 네. 전체가.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숫자화 계산해 보면은 과거에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생겼던 2007, 8년도 뭐 그때 금융이 터졌을 때 부동산 그리고 그 전에 또 90년대 다 보면은 그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 구멍이 났던 규모는 전체의 뭐 20% 이런 숫자가 아니고요. 네. 가장 높았을 때가 한 10%. 예, 부실이 된 거. 네. 부실률. 예, 그리고 2007, 8년도로 계산하면은 뭐 5%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봤어요. 여기서 로스 레이쇼가 얼마가 나올지, 손실률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 지금 이 지방은행들이 대출해 준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이게 부실 채권화 돼서 여기서 상각을 해서 손실이 일어날 규모를 대충 계산해 봤더니 GDP의 0.4% 맥스. 그럼 이거는 이슈가 아니에요. 네. 예. 오히려 지금 채권의 평가 손실 난 게 훨씬 커요. 왜냐하면 그 0.4%로 계산을 하면은 지금 은행권이 갖고 있는 페이딩 캐피탈, 그러니까 자기 자본 티어 1이 위험 가중자산 퍼센티지로 따지면 13%예요. 평균이요? 예, 평균이. 그러면 GDP의 거의 뭐 한 15%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0.4%가 날아갔다? 티어 1이 다 깎여 내려간다?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채권 평가 손실을 집어넣고 계산했더니 그게 5% 떨어진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GDP의 5% 이상을 잡아먹는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시장 금리가 떨어져 있으면 실질적으로 평가손은 더 늘지가 않죠. 그러니까 실제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적고요. 그리고 은행권의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우리가 정부채를 들고 있으면은 위험 가중 제로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쪽에 많이 넣어놨었다.
근데 이거 지금 자꾸 얻어맞는다. 네. 내가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은행을 매니지먼트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국채 들고 있는 리스크가 더 높다. 이거 내가 왜 들고 있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잘하는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네. 봤더니 DTI 계산을 해도 가계대출 문제가 없어요. 지금 미국의 DTI 계산해 보면은 정말 낮아요. 네. 네. 문제 터질 수준이 2008년 금융위기 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습니다. 네. 여기에 기업들의 연체율을 계산해 봤더니 지금 실질적으로 1%밖에 안 돼요. 네. 예, 너무나 낮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S&P 500 기업이던 이 투자 부적격 등급이던 부채 비율을 계산해 봐도 120%밖에 안 돼요. 130%밖에 안 돼요. 부채 비율이. 네. 순부채 비율로 따지면 더 낮아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과거에 2%이던 게 5%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위기가 터진다가 아니고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안 망하고 네. 기업이 망하지 않고 그다음에 개인이 파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 직장만 있으면은 이자를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실 채권이 급격하게 안 올라간다는 얘기죠. 대출만 감소를 안 하면. 네. 그래서 저는 대충 그림을 지금 그려보면은 하반기에 그렇게 미국 경기가 훅 충격을 받는 그런 현상이 나올까? 네. 아닌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렇게 대출이 이 정도 수준의 증가율로 간다면 오히려 저는 거품을 더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미 연준이 빨리 내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까지도 저희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네. 본부장님 중간에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일부부터 쭉 네. 봐 오셨던 분들은 약간의 지금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김영익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2분기 이후에 실물 경제 충격이 이제 본격화될 거다라고 이제 전망하셨는데 네. 뭐 사실은 이거는 뭐 교수님의 전망이니까 이게 뭐 절대적인 어떤 그 기준은 아니니까 뭐 그걸로 제가 그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조금 논리적으로 약간 긴가민가 하는 부분이 아까 이제 자료를 보여주셨던 부분이 최근에 이 은행권의 뱅크런 이슈가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기간으로 봤었을 때는 뭐 3월 9일에서 15일 한 3월 둘째 주까지는 오히려 예금은 감소했지만 대출은 늘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은행들의 오히려 대출, 그러니까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이 바뀐 것 같다. 오히려 채권을 들고 있다가 채권 들고 있으니까 이거 깨지긴 하고 안 좋네. 차라리 대출이 더 나은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좀 해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사항은 네. 일단 첫 번째는 뭐 은행 예금 같은 경우는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자금이 바로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대출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냥 뭐 신용대출이나 이런 거 마이너스 대출이라고 한다면 뭐 언제 어느 때 바로 저희가 클릭하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이즈가 있는 대출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담보대출이라던가 뭐 은행 뭐 주택담보대출도 그렇고 뭐 건물담보대출도 그렇고 은행과 제가 알기로는 오랜 기간 동안 상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우선 제가 말씀 끝까지 좀 드릴게요. 예. 그래서 최근에 대출이 늘어난 부분들이 실리콘밸리 뱅크 이후에 뱅크런에 대한 이슈가 반영이 안 됐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전에 약정된 대출이 이제 막 나타나서 데이터상에서 잡혔을 리스크,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요 데이터가 최근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 한 부분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은행들이 채권을 들고 있는데 이게 손실이 나니까 오히려 채권보다는 대출이 낫다라고 지금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신규로 뭔가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한다면 오히려 금리가 올라오면서 채권이 깨졌으니까 지금 현재로 엔트리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높아진 금리에 채권을 사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고 대출은 실물 경기에 대한 충격이 조금 사후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은 실물 경제에 대한 대출을 줄여나가는 쪽의 방향이 더 맞지 않나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했고 네. 그 얘기에 대해서 벌써 2주 내내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왜 거기에 대한 변화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지를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기지 금리에 가상금리가 너무 많이 붙고 있다. 실질적으로 미 연준 기준금리보다도 더 많이 붙고 있고 과거에 2008년보다 2000년보다
더 많은 가상금리가 붙고 있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경제나 여기에 대한 어떤 리스크 팩터를 더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저도 걱정이 있다. 네. 이거였는데 그게 이번에 예금 보장해 주고요. 모기지 금리가 얼마까지 취소됐냐면 가상금리 0.25로 올렸어요. 그러면서 6.9%까지 치솟았다가 지금 어저께 데이터로 보시면은요. 일주일 사이에 6.4로 떨어졌어요. 모기지 금리가요? 예, 30년짜리가.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모기지에 대한 이 은행권이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리스크를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더 낮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네. 그래서 모기지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계대출 중에서 이제 신용대출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대출을 봤었을 때 단기로 대출해주는 금리가 지금 국채를 들고 있는 게 그죠? 국채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고 제로 팩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손실이 제일 많이 생겼어요. 지금 그죠? 네. 퍼센트주로 따지면 금리의 3%의 영향을 얻어맞았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회사가 하나가 망했어요. 그죠? 그럼 이건 엄청난 사실 리스크예요. 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대출을 1년짜리를 해줬는데 얘네들이 금리를 7%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지금 부채 비율이 100%가 살짝 넘는다. 여기에 미연준 기준금리의 가상금리를 갖다가 자그마치 우리가 몇 프로를 붙여도 된다. 네네. 그리고 연체율은 지금 낮다. 현금 흐름 괜찮다. 그러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은행이 해야 되는 펑션이 지금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여태까지 은행이 어떻게 변했었냐면 미국은 예금이 엄청나게 물려 들어왔어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었고 네. 뭔가 다른 걸 했지. 그게 채권을 사는 거죠. 네네. 예. 그러면서 리스크를 낮췄다고 난 참 잘했네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너 못했네로 바꿔버렸잖아요. 그죠? 네네. SBB가 망했는데 SBB의 자산에 문제가 있을 만한 퍼센티지는 네. 그 실리콘밸리에 대출해줬던 그건데 그거에 실질적으로 깨진 게 별로 없어. 네네. 근데 깨진 거는 이거야. 그죠? 예. 오케이.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실은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제 저는 오히려 뒤늦게 공감이 됐던 게 이제 이렇게 뱅크런 이슈가 불거지면 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대출을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진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주에 연준 파월 의장도 최근에 은행권의 이 신용에 대한 이슈가 금리 인상을 한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용 경색이 대출을 잘 못 해주는 쪽으로 갈 위험을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다른 반대의 의견을 좀 주시는 의견이 아니라 예. 저는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 저기 그 연준 그 누구죠? 라파엘 보스틱의 발언과 그 뒤에 있었던 발언을 보면 은행권의 그 뭐랄까 안정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걸 올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연준 인사들이. 그런 걸 보면은 은행이 리스크를 받아낼 수 있는 환경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최근에 총자산 엄청 늘었잖아요. 몇천억 달러가 늘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거는 중앙은행이 소방수가 돼가지고 불끌하고 돈을 유동성을 쭉쭉쭉쭉 밀어준 거니까 제가 보니까 그 지금 자꾸 이제 걸리는 건 그 부분으로 인해서 대출이 되게 많이 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닐까. 그래서 지금 은행도 되게 안정화되었고 네. 이런 건데 실제로 이제 우리 박과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실물 개인이나 기업에게 실물로 대출이 제대로 꼽혔을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딴 건 모르겠는데 너무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의문이네요. 그래서 이제 백 테스팅을 해보면 이게 네. 이제 한 주의 숫자잖아요. 네.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숫자를 보시면은 대출의 증가율이 감소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했던 거는 네네. 실물 경제가 확 충격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대출이 멈춰야 돼.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었어요. 네. 물론 말씀하시는 게 그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네네. 어쨌든 긴 시계열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그게 급격하게 멈추는 현상이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건 맞죠. 예. 그건 맞고 자, 그렇다면은 네. 저희가 원래 계속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대출 증가율이 떨어져서 실물 경제가 성장률이 확 떨어지는 모습에 대한 두려움이었거든요, 저는. 네네. 근데 그런 현상이 뭐 어떤 이유든 간에 네. 미 연준이 잘해서든 아니면 뭐 시장에다가 좀 뭐 신뢰도를 심어줬던 은행들이 뭔가 액션을 하게
뭐 풀어줬던 뭘 했던 간에 그거를 잘 넘기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맞는 예. 것 같죠. 자, 그렇다면은 저희는 금융위기를 걱정을 해서 은행권이 갑자기 나 내일부터 대출 또 안 해줄래 이렇게 안 바뀐단 말이죠. 예. 그리고 지금 가만히 좀 생각해 보시면은 은행의 매니저, 은행의 오너들이 결정을 내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가장 이제 은행의 오너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는 국채 사는 거. 국채 사는 걸 거예요. 그건 확실해졌어요. 왜냐하면 다 잘렸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미스매치를 잘 매니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업계에서 묻혔어요. 다시는 일을 못하게 됐어.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는 은행의 모든 자기 친구네들 보면서 아, 내가 이거 국채를 살 때 내가 제대로 사야지 하는 생각이 들겠죠. 네. 예, 그래서 변화가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마니 벌러시티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이미 작년 4, 4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다. 그래서 1, 4분기가 그게 더 가속화되는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 코로나19가 터졌었을 때 마니 벌러시티가 1.45였단 말이죠. 네. 그게 바닥에 떨어졌을 때가 1.11이에요. 네. 지금 1.21입니다. 올라갔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코로나19 터지기 전 수준까지도 못 갔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금리가 지금 정상화되고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변하고 있는데 실제로 마니 벌러시티도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는 가정을 집어넣으면은 제가 볼 때는 예금이 이렇게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네. 대출 증가율이 갑자기 급감을 하면서 어떤 경제 위기가 올해 앞으로 5개월 안에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든다.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속도로 가면은 내년에 터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금이 언제 빠지는 게 스탑하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예금에 있어서도 미 연준이 어느 정도 어떤 그 믿음을 줄 수 있느냐 시장에다가. 어쨌든 보장을 해주는 부분이 100%가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빠져서 저기서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또 언제 스탑하느냐. 네. 예. 그걸 보면서 언제 경기 침체가 올지를 저는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딜레마인 거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제가 이게 이렇게까지 정말 활성화가 된다고 치면 금리가 높은데도 계속 경제 활동이 높아진다. 옛날에도 그랬었으니까.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만약 그렇게 됐었을 때 도대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자극하는 현상이 또 일어날까? 그래서 우리 박 박사님이 항상 걱정하는 이 낙타등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치고 올라가는 숫자가 네네. 진짜 나올까? 얼마나 나올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미 연준이 금리를 영영 못 내리는 건가?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언젠가는 경제 활동이 많이 죽겠죠. 많이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그 타이밍이 2024년 뭐 하반기가 됐든 언제가 됐든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언젠가는 터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미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게 GDP 성장률 올해 0.4%죠. 내년에 1.2%죠. 내후년에 1.8%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소프트 랜딩을 완전히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미 벌써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해 내년에 좋아지고 내후에 좋아질 거라는 거죠. 금리는 올해 고점을 찍지만 내년에 1% 정도 떨어뜨리고 뭐 이런 케이스니까 만약 진짜 그 시나리오가 될 수만 있다면야 당연히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던지면 안 되죠. 그죠? 기다렸다가 정말 그게 틀릴까 봐 던져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는 얘기한 대로 가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렇다면은 소비가 빨리 꺾이지도 않고 대출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옐런 의장이 얘기했던 그 재무장관이 얘기했던 때처럼 펀더멘털이 튼튼하다. 가계 기업들 다 튼튼하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고 올라가려면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실업률이 이 정도로 유지되고 많이 안 올라간다라는 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어느 정도 성장률을 유지시켜주는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생산성이 향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결국은 임금 상승률이 지금 떨어지는 게 다시
다시 또 올라간다라는 거죠. 네. 예.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기업의 실적이 올해는 안 깨지겠지만 내년에 또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은 정말로 이제 한번 또 크래시가 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전 큰 부담이 별로 없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220, 뭐 S&P 500 기준으로. 네. 예. 큰 무리 없이 이렇게 빠지다가 지금 바닥을 찍었어요. 예. 이제 올라가냐 떨어지느냐 이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생산성이다. 근데 그 생산성을 관련해서 계속 지금 요즘에 얘기 나오는 게 뭐 챗 GPT든 뭐 전기차든 신재생 에너지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생산성을 높여주느냐. 그게 1년이 지나고 나면 숫자가 거의 확실시 되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랬는데도 아무런 생산성 향상이 없었다. 그냥 이거는 말뿐이었다. 그냥 챗 GPT 뭐 AI 뭐 이거 다 뭐 그냥 프로세스 중에 하나였다. 네. 그렇다면은 또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될 숫자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말에 봤던 데이터들은 그 항상 그 이 더블탑 만들어지는 인플레이션 추세에 있어서 낙타 등이 만들어지는 추세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기간 그리고 다시 첫 번째 떨어지는 구간 그리고 또 다시 두 번째 올라가는 구간 이 시장의 똑같이 변동성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첫 번째 올라가는 구간에 빠져. 그리고 떨어지는 구간에 상승. 네. 또 다시 올라가는 구간에 또 빠져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나왔었다. 그 차트가 아까 제가 여기서 본 것 같은데. 네, 지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서 예, 한번 말씀. 보시면은 1940년에서 50년 이때입니다. 보시면 시장이 정확하게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첫 번째 꼭지를 찍고 쭉 빠지고 0%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올랐는데 많이 오르지 않고 안정적인 모습을 제법 보였죠. 그리고 나서 치고 올라가니까 이때 떨어져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보시면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118%나 급등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치고 올라가니까 43% 폭락을 했어요. 이게 1940년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1950년대입니다. 고점이 거의 10%까지 올라갔었어요. 지금하고 비슷하죠. 네. 우리가 9%대까지 갔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때도 계속 빠져요. 그죠? 그러다가 또 다시 올라갑니다. 그럼 보면 시장은 여기서 한번 올라갔다 경기 침체 올 때 살짝 빠졌어요. 그렇지만 또 올라가요. 결국 끝까지 올라가고 다시 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아지니까 또 빠져요. 예,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70년대, 80년대입니다. 그죠? 네. 예, 요 더블탑, 이게 낙타등 모습이고 네. 두 번째가 더 높았던 모습이고 그럼 이때 시장이 어땠는지 한번 보실까요? 요게 이제 처음에 요 낙타등 나오기 전에 요게 한번 요 올라갔었을 때 여기서 여기입니다. 요 프로세스입니다. 요때 보시면은 요렇게 빠지는 구간에 73% 복등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4%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빠졌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예. 그 다음에 그렇게 치고 올라가서 고점을 찍었던 게 여기예요. 12% 인플레이션 두 번째 탑.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쭉 인플레이션에 빠져서 5%까지 떨어집니다. 요 구간 보시면은 바닥에서 여기까지 또 70% 올라요. 물론 그 전에 빠졌었고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는 좀 버틸 게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든 안 오든 간에 인플레이션이 빠지는 구간에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 시장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걸 지켜보다가 근데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올라갈 거냐. 근데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내년 3월 달까지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빠지는 추세가 맞아요. 어떻게 봐도. 네. 예. 주거비가 지금 뭐 몇 달 정도 더 올라갈 수는 있으나 네. 그 주거비를 제외하고 나면은 모든 부분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것들은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계속 하락 추세일 것 같고 근데 유가가 지금 뭐 거의 몇 년 만에 최저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숫자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은 이제 기저효과가 있으니까 내년 4월부터는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네. 예, 그래서 그 숫자도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비가 얼마나 더 빠지는지 얼마까지 봐야 될 거고 이 과정 속에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것 중에서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봐야 될 거고 여기에 또 생산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내년 3월 달까지 인플레이션 숫자는 지금 6%대에서 3%대로 떨어진다라고 저희는 지금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측하는 숫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고점이 9%였는데 2023년, 2024년 초까지는 3%대로 떨어진다. 4% 미만으로 떨어진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살짝 이렇게 눕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다시 4%를 위로 치고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면 그때부터 또 급락장이 올 거다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언제쯤 올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인플레이션과 역의 방향으로 주식시장이 움직인다라고 요약하면 그렇게 과거 역사에 보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주가는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상황이 어떻더라도 주가가 올랐다. 역사적으로 얘기해 주셨네요. 일단 뭐 물가 하락기에 주식시장이 좋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니까 이제 시간이 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데 사실 그러면 이제 오늘 저는 좀 듣고 싶었던 말씀이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아까 어떤 거를 투자해야 될지 부분이 뒤쪽에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요즘에 미국 시장 보면서 우리 유 본부장님이 참 주식하시기 편하시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는데 뭐가 편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국채에 대해서 앞서 모두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신뢰가 굉장히 깨졌잖아요. 그러면서 그 신뢰가 어디로 갔냐면 일부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 쪽으로 가기도 했고 금으로도 좀 갔고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미국의 대형주로 간 것 같아요. 대형 주식을 들고 있는 게 미국 국채보다 낫다.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미국 국채보다 대형주가 낫다? 물론 이제 금리가 올랐으니까 그런 단기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얘네는 뭐 알아서 이익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미국 대형주 포트폴리오는 뭐 미국 시장이 예를 들어 전반적으로 안 좋더라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우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최근에. 근데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이겁니다. 우선은 국채를 얘기를 하죠. 국채를 투자한 대형 은행은 손실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근데 채권을 저희처럼 그러니까 25%에서 50% 땡겨서 늘렸는데 그 구간에 만약에 장기 채권을 샀다면 4%대부터 지금 3%대 3.3으로 이때만 10몇 프로 수익이 났어요. 한 달 만에. 10% 10년짜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국채를 투자를 한 게 수익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지금 양극화된 거예요. 그래서 채권을 산 것도 괜찮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3.3%까지 금리가 떨어졌다가 더 떨어질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럼 이 정도 수준이 멈춘다고 치면은 3.3% 만족 안 해. 그럼 그 풀려 있는 유동성이 어딜 가겠어요? 주식으로 넘어간다. 그렇죠. 근데 그 주식 중에서 어디를 가겠냐?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거죠. 은행도 대형주. 기업도 대형주. 그리고 이 AI를 이끌어 나가는 대표적인 종목들. 사실 요즘에 저는 다른 것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FOMC 미팅이나 뭐 이런 매크로 관련된 발표에 막 밤잠 새시고 듣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엔비디아가 발표하는 기업 설명회, 테슬라가 발표하는 테슬라 데이, 뭐 그 전에는 뭐죠? 인텔 뭐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킬러 앱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엔비디아가 요번에 발표한 내용 듣고 있으면 와 이거 진짜 정말?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런 쪽에 지금 고민을 하고 엔비디아가 지금 비싼가 안 비싼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지. 그래서 저는 근데 그래도 안 비싸다고 저는 생각해요. 엔비디아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어떤 혁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기술에 있어서 혁신의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만은 저는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봐든. 그래서 그게 이익으로 연결이 될지 안 될지는 정답은 없으나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대형 기술주, AI, 반도체, 전기차 부품,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에 가장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는 80% 가요. 그런 전략을 지금 펴고 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